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트레이더들이 개점 휴업을 한 것인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락도 시원찮았고, 해외 시장은 변동성 지수가 연일 저가를 갱신하며 13.8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요. 이제 슬슬 땡스기빙 데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것 같지만 매크로 단에서는 좋은 기회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보합 출발 후 처음 1시간 동안은 의미 없는 등락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힘이 점점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후 2시 35분 경에는 331.85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외국인들은 현물을 730억이나 매도를 했고, 또 선물 또한 오전장에 조금 산다는 게 한 3천억 정도? 근데 그마저도 홍콩 시장이 열리고 나서는 다 팔고 나와버렸습니다. 뭔가 재미없는 시장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물 베이시스가 다시 악화되었는데요. 15일에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크게 상회해서 시장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넣는 것 같지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어 16일에는 베이시스가 다시 약화되었고요. 오늘은 더욱 약화돼서 이론 베이시스를 크게 하회해버렸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선물 매도가 나와서 선물 베이시스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을 멈추기만 해도 이렇게 베이시스가 악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죠. 현물 시장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1300억 가깝게 때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나마 삼성전자를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줘서 전체 밸런스는 순매수를 유지 중이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삼성전자는 우리 증시에 대한 인덱스 매수로 사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그저 TSMC와의 롱숏 플레이로 매수가 들어온 것이라 보는데요. 자, 이걸 볼게요. 요거거든요. 예, 요 하얀색은 TSMC예요. 그리고 요것은 삼성전자고요. 주황색이. 이거는 최근 한 달간 이 삼성전자와 TSMC 수익률 비교인데, 이 11월 들어서 TSMC가 요 하얀색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15일부터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한국 증시를 좋게 보고 인덱스 매수한다고 삼성전자 매수하던 그런 시기와는 다른 이유에서의 삼성전자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TSMC 이제부터 쇼치기 시작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롱 잡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가한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변동성이 쭉쭉 빠져줬어요. 자, 그런데 해외 시장과 변동성 비교해 드릴게요. 이것도 차트가, 예, 이거네요. 자, 요 빨강색은 뭐냐면, 우리 증시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공매도 금지 사태를 겪은 이날 이후로 좀처럼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자, 근데 하얀색인 S&P 변동성, 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유로스탁스 변동성 지수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죠. 주황색인 나스닥 변동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이 빨강색, 즉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안 빠진 것은 공매도 금지로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게 아니라 변동성 고평가 현상, 즉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수가 오늘 약간 눌림이 있었죠. 근데 풋옵션 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미결제 약정이 의미 있는 증가는 없었어요. 콜 클래스 쪽에서는 그동안에 미결이 쌓인 게 많아서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미결을 쌓으려는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반면 풋 클래스는 지수가 빠르게 급등하나 등가 부근에서는 이 잔존이를 감안해서 델타를 세게 해지할 연수가 없었죠. 그래서 작은 하락에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 풋매수자들이 손절매를 해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결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옵션 매수를 해도 돈이 안 되는 구간이 이어지게 돼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돈 안 되는 구간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원래 시장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이 안 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변동성 매도를 하거나 매매를 쉬는 게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보다 변동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 즉 의미 없는 오르내림이 일주일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옵션 매수보다 옵션 매도가 유효하고 포지션 매매보다는 단기 역추세 매매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 영향으로 개장 초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콜옵션을 폭발시켰는데요. 정확히 말해서는 콜옵션을 좀 폭발시켰다기보다는 풋옵션을 끝까지 눌러 죽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수의 상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옵션 만기 이한 숏커버 유입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 완화적 정책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유로스탁스 50 지수만 보지 말고 유로스탁스 600 지수 요거를 좀 보자는 할 거예요. 좀 볼게요. 네, 요게 유로스탁스 600 지수예요. 이거는 보면 200일선에 지금 두 번째 닿았죠. 자, 재미있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형주 쏠림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 하나 더 볼게요. 요걸로 봐야 되겠네. 네. 자, 요 하얀색 지수는 유로스탁스 600 지수고, 요 주황색 지수는 유로스탁스 50 지수입니다. 보면, 이 초대형주 50개를 모아놓은 이 스탁스 50이 그 중대형주까지 모아놓은 스탁스 600보다 훨씬 더 압도하고 있죠. 금리 상승기에는 이른바 엔티프레슬, 그러니까 좀 쳐맞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것인데, 지난주 러셀이 5% 급등을 했다고 해서 와, 이거 중소형주도 벼뜰 날 오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저는 김칫국 마신다로 보는 거예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올랐던 단기 금리가 다시 다 내렸고, 특히 그동안 살아나느니 마느니 했던 투텐 스프레드가 살짝 눌렸어요. 차트를 볼게요. 요거거든요. 네, 살짝 눌렀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 주가 땡스기빙 주간이죠. 그래서 채권 거래도 한산해지고 또 북클로징도 이제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의미 있는 시세가 뭐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레인지 트레이딩, 그리고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숏풀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말에 이게 살아날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 투텐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드디어 엔화가 움직였어요. 차트 볼게요. 이건데, 야, 드디어 엔화가 움직입니다. 사실 금요일 새벽에 엔화를 누리는 게 좀 말이 안 됐었어요. 엔화의 강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의미 있는 뉴스플로는 없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일본 장기 국채에 과도하게 쌓인 쇼 포지션이 이 북클로징 시즌 맞이해서 빠르게 커브되면서 드디어 엔화도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제가 기다리던 시나리오예요. 드디어 엔화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플러스 전환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간같이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 150엔을 깨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한 주만 잘 버티면 그 다음에 145엔 가는 거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엔화가 올해 말까지 143엔선 요 자리까지 테스트하러 간다. 그러면 이 콜옵션은 올해의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저도 김칫국 마시려는 분위기인데 정신 차리고 나머지들 더 볼게요.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와 기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히 기름은 유럽 세션 개장 초에 전일이 하락이 돼서 뭐 특정 펀드가 스타벅스를 했던 루머가 돌고, 또 오펙 플러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숏 커버가 시작되면서 나이맥스 세션 마감될 때까지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하면서 전일이 상승분을 거의 다 회복해서 마감했는데, 목요일이 유가 하락이나 금요일이 유가 반등 모두 상품 시장이 언더슈팅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목요일은 내년 1월 만기가 되는 유가 옵션이 처음으로 근월물이 돼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변동성이 피크를 치니까 금요일에는 변동성 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브렌트 기름 기준으로 80달러를 어떻게든 회복해서 마감하면서 유가의 단기 방향성, 하락 방향성이 소멸될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목요일에 유가가 폭락했다가 금요일에 유가 급반등한 걸 보고 뭐 델커버링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상품 시장의 하락은 주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경험이 적은 분들이야 뭐 기껏해야 뭐 마이너스 유가 이 정도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저는 유가가 150불 갔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이 30불대 갔던 이 리먼을 겪었어요. 특히 상품 시장은 펀더멘털보다 수급이 훨씬 우선하죠. 주말을 앞두고 포지션 더 덜어내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토요일 새벽에 지옥의 맛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롱베팅해서 먹었다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자 함께 따라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러셀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일 기술적인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반등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시장을 관찰하신 분들은 나스닥 진짜 더럽게 못 간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러셀은 나름 버티는데 나스닥은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본장 개장 직전 나스닥 선물은 약보합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 나스닥 선물은 순식간에 전일 기록했던 저점권인 15,830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않았죠. 사실 힌트는 S&P 지수에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S&P 지수가 이 프리마켓에서 4,359.50포인트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미국 본장 개장을 앞두고 전일 종가 수준으로 어떻게든 내리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본장 개장을 정확히 전일 종가로 딱 출발시킨 다음 바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S&P 선물 10분 동안 딱 눌러서 4,520포인트로 보낸 다음 유럽 마감 때까지 거의 2시간 그냥 제자리에 단단히 붙들어 놓는데 아마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거 휴장인가 싶을 정도로 징그러운 가두리를 쳤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마감하고 나서야 조금씩 반등이 들어오면서 새벽 4시까지 약 한 2시간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마저도 그냥 시가선 살짝 넘긴 수준이었죠. 퍼센트로는 0.2%도 안 움직였어요. 게다가 새벽 5시 50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순간 급락시키면서 지수를 다시 밀어냈는데요. 아무리 이 피닝을 하는 만기라 해도 이렇게까지 지수를 고정시킬 수 있느냐 싶을 정도지만 애당초 이번에 상승한 것이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리 콜옵션 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이 정도로 옵션을 누르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을 보면 이 YTD를 갱신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은 전고점을 넘기거나 근처에서 조금씩 쉬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변동성도 이 정도면 너무 뺐지 싶을 정도인데 지금 만기가 한 달이나 남은 12월물 S&P 선물 변동성이 14.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변동성을 잠깐 볼게요. 자, 이거 원데이부터 보면 원데이 이거 그냥 개점 휴업이었죠. 원데이가 그 10포인트 이하로 마감한 게 YTD로 볼게요. 거의 아마 보면 조금 네,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낮은 게 9데이도 마찬가지예요. 10.67. 와, 이거 올해의 최저점 같기도 한데요. 최저점은 아니군요. 근데 거의 뭐 저점권이에요. 그리고 28일짜리도 13.80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볼게요. 아까 제가 띄워놓은 차트죠. 요게 그 하얀색 선은 12월물 변동성 선물이에요. 지금 만기 한 달 남았는데 14.9포인트. 그리고 이거는 주황색은 내년 1월 만기, 그리고 내년 2월 만기 노란색도 이렇게 났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땡스기빙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클린일 없이 넘어갔겠지 뭐 이런 마음이 과도하게 반영된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12월물도 12월물이지만 저는 내년 1월물 이 주황색도 무지하게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말 연초에는 이 펀드 청산으로 인한 언더슈팅 그리고 신규 펀드 세팅으로 인한 강한 매수세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좀 어지럽게 움직이는 편이죠. 근데 특히 올해는 이 매그니피션트 7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펀드의 청산이 좀 더 잦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변동성은 좀 과도하게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아래로 밀어붙이려는 그런 힘은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은 5일 이평선과 붙으려는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옵션이 고평가 상태라 기간 조정만이 아닌 가격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계속 숏마인드 유지합니다.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일본 시장의 반응인데요. 차트 볼게요. 자, 이것은 하얀색 니케이 225 그리고 이거는 MSCI 에킨 말고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뺀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인데요. 흰색 선인 니케이 가장 성과가 좋죠. 주말까지 당겼는데 이에 비해서 이 노란색 그러니까 일본 제외한 아시아 퍼시픽 지수는 슬슬 밀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중국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그 엔화가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이 주황색이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가 전체 지수를 끌어낼지 그러니까 이 니케이가 떨어지면서 얘를 같이 끌어낼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마 이게 같이 니케이와 이게 같이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조정 영향을 받겠죠.
해외 시장에 대해서 엔화 콜옵션 포지션은 지금 148엔대까지는 조금씩 그 강세콜 포지션으로 전환할 생각이에요. 잔존 기간이 있으면 3주 남아서 델타를 닫는다는 개념보다는 시간 가치 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하자, 이런 점에서 포지션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148엔대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 급락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다음 BOJ는 지금 12월 셋째 주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한다. 그러면 조금씩 델타를 닫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스닥 매도 포지션 2개 갖고 있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낮은 것은 맞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면 아무래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고가권에서 S&P가 지금 4거래일째 머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을 줬다가 밀린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에 한 번 더 당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일봉상 음봉이 하나라도 나와줘야 포지션을 자신있게 늘릴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보는 음봉 카운팅 방법 또한 지난 11월 19일의 목요일에 음봉 첫 번째,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도치 음봉을 두 번째다. 그러면 세 번째 음봉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변동성이 너무 낮아서 순간 빠지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유로스탁스 600 지수가 200에서 지금 두 번 터치했죠. 과연 유럽이 연말까지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김치국 거하게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옵션 만기도 지났고 해서 지수가 한번 오버슈팅 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돌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근월물 배가를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러면 대응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증시도 월요일 하루는 그냥 넘어가지만 화요일경에 숏 포지션 쌓을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